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좀 쉬었다가 오래간만에들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데 제가 좀 친하신 분이 이거 듣다 너 맨날 들으면서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거 말 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필 우리가 이게 꼭 할 때마다 피곤한 시간에 그렇지 않아? 네, 밥 먹고 또 막 돌아다니다 찾아들어 잠깐 하고 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난 재밌는데 막 활력이 안 생기니까 이게 딴 게 아니라 지쳐서 그런 것 같아. 그래요. 파트 3에 이제 리츠의 암을 어려운 부분을 보자는 얘기네. 네, 이제는 이거를 점검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 지금 장밋빛 전망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리츠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 리츠는 단기로 이제 투자 수익률을 요구한 자금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배당 수익률이 좋아도 내가 주식을 허리에 샀으면은 허리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게 몇 년치 배당으로 메꿔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단기에 주가가 슈팅을 한 상황이어서 이제는 조금 진정을 하고 리스크 요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냉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보면 39페이지인데 지금 일단 리테일 리츠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유통업체가 자산 유동화의 툴로서 리츠를 활용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왼쪽 하단이 과거에 상장 철회했던 홈플러스 리츠의 트렌치 ABC 마트들의 이비타 마진과 롯데리츠 자산의 이비타 마진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롯데리츠 대비해서는 이비타 마진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산 매력도가 떨어지는 자산들로 리츠가 구성이 될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장 실패했다는 건 즉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냥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안 좋은 자산은 별로 안 사고 싶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마트로 대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뉴스 찾아보니까 홈플러스 리츠가 다시 재상장을 준비하고 있긴 하는데 자산 사이즈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펀드에도 매각을 하고 하면서 좀 다운사이징이 된 것 같다. 두 번째는 이마트인데요. 이마트가 최근에 이제 세일 앤 리스백을 했는데 세일 앤 리스백은 그러니까 증권사에 롱텀하게 임대료 그냥 준다는 거잖아요. 현금 만들고. 그치. 근데 이게 장점은 단기에 현금을 빨리 만들 수 있다도 있지만 단점은 결국은 내가 내 건물을 임대료로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판관비가 올라간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가 그러면 왜 롯데처럼 리츠 안 했냐. 사실 아까 펀드와의 차이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게 설립 인가 받고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기가 어쩌면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유통 잘 모르지만 이마트 실적 뽑아보니까 단기로 조금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빠른 현금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리츠라는 비이클을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이마트도 마트 자산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실패를 받고 사실 롯데리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트렌치 ABC에 백화점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롯데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거든요. 롯데 지주 롯데 쇼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신세계랑 이마트는 지금 회장이 다른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 리츠의 흥행을 위해서 신세계 백화점을 섞어줄 이유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신세계를 넣어가지고 리츠의 어떤 투자 매력을 높여줄 균형이 없기 때문에 롯데랑 상황이 다른 거네. 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는 리츠가 좀 좋은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40페이지는 마트 자산이라는 것 자체의 불확실성. 나도 롯데리츠가 오늘 지금 잠깐만 김선 연구원의 세미나를 듣다가 드는 생각이 네. 롯데리츠 별론데?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상대적 리츠가 저 좋은 게 나오면 오피스 리츠가 만약에 나와주면 그러니까 롯데리츠는 그런 거죠. 사실 저희는 배당 투자자, 그러니까 임대 수익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마트가 폐점을 하지 않는 한은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단 리스크 요인으로는 마트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왼쪽 하단 그림 보시면 이 트렌치 ABC별로 매출 현황 및 전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전망은 제가 그러니까 반기 기준으로만 숫자가 있어서 이거를 연료로 한 다음에 2% 성장한다 이렇게 가정을 대충 한 건데 이게 이제 매출이 지금 2019년 예상으로 뭐 20년에 성장할 수 있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진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거 부실자산 유동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오른쪽에 또 다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사실 오피스 리츠는 저희가 동네에 찾아가서 건물도 볼 수 있고 임차 공실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뭐 동네별로 검색해보시면 캠레이 공시지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좀 다 나와. 네,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고 좀 이거
평당 뭐 그리고 임대료 계약 체결 집이 팔렸어. 그럼 거기에 얼마에 팔렸다까지 다 나와. 다 나와서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오피스 리츠는 저희가 대충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마트 같은 거, 그러니까 리테일 자산은 저희가 이 자산의 건전성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트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롯데쇼핑은 50% 지금 주주로 롯데리츠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롯데쇼핑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쇼에서 얘기하는 거는 투자자분들이 어차피 다 주인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자산을 앞으로 편입함에 있어서 자산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잘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게 잘 내가 봤을 때는 정보가 비대칭이 있다니까 이거는. 네, 그래서 찬성을 해도 비대칭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반대를 할 거냐? 반대를 하면 배당 재원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리츠가 성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롯데리츠뿐만이 아니라 이리츠도 마찬가지고 리테일 리츠의 어떤 좀 단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는 제가 이제 리테일 잘 모르지만 온라인 리테일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오른쪽 하단에 전체 신규 간접 투자 시장 안에서 리테일 비중이 얼마냐,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지 떨어질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대로라면 디폴트 리스크가 좀 적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리테일 간접 투자 시장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롯데리츠로 어쩌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 되게 섬찟한 얘기를 했네. 아니 뭐 굳이 리츠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2페이지는 오피스 리츠도 그냥 말씀드려 보면, 오피스 리츠는 사실 뭐 리스크는 크게 없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숫자인데요. 오피스 자산의 소득 수익률,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하고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지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거죠. 그걸 보시게 되면 렌트료 퍼센테이지는 좀 하향 안정화 추세이고, 사실은 캐피탈 게인이 최근에 많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어떤 뭐 하이 리턴을 오피스로는 얻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냥 꾸준하고 안정적이다. 실제 이제 오른쪽 하단에 오피스 공실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이다. 하지만 메리트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오피스가 공실률이 이제 뭐 지금 떨어진 것이 보이지만, 오피스가 뭐 계속해서 뭐 엄청나게 경기가 활성화돼 있지 않으면 불안정하잖아, 이쪽도. 근데 좋은 네. 물건들은 리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좋은 물건을 투자하고 있는 신한알파나 NH 프라임 리츠나 다 좋은 물건인데요. 저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대문 앞에 그 옛날 삼성생명 빌딩 알아. 부영. 예, 부영이. 거기가 이제 공실이 좀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공실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기가 오피스도 사실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근데 뭐 리테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변동을 덜 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43페이지는 밸류에이션 툴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제가 DCF 보여드린 것처럼 성장률 같은 거 가정 바뀌면은 값이 많이 바뀌죠. 그리고 NAV는 아까 롯데리츠나 이리츠 보신 것처럼 자산 가치가 싸더라도 배당 수익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건데, NAV는 그걸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거고, FFO도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가 구린 걸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점검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요게 포인트죠. 44페이지, 45페이지를 통틀어서 리츠가 영원히 아웃퍼폼은 안 한다. 최근에 한국은 지금 엄청 슈퍼 아웃퍼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44페이지 그림이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리츠와 시장 수익률인데, 이야. 네. 왜냐면 리츠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 안 좋으면은 시장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빠지네. 더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유의하자는 거고요. 리츠가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고, 이제 45페이지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막 좋으면 또 리츠가 아웃퍼폼하기가 쉽지 않다. 언더퍼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회복세에는 투자 수익률을 요구하는 액티브 자금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리츠는 수급적으로 그때는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막 좋아질 경우는 리츠도 언더퍼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이제 금리 이제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당분간 리츠가 괜찮지만, 투자 수익률을 요구하시는 그런 자금들이라면 주식시장 회복기에는 조금 리츠는 뭐 재미없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리스크 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사실 오피스 리츠가 좀 별로였던 사례가 있나? 잘 없습니다. 찾아봤는데 하나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46페이지에 이게 모리소고 리츠라고 일본 리츠인데 여기가 자산이 되게 다 뭐 오사카라든지 뭐 되게 다 좋은데 빌딩 갖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 메인 임차인인 뭐 이토 야코도 저는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는데 펜시 회사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실 리스크가 생기면서 임대가 주니까 이제 확 배당이 줄겠지.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타 리츠 대비해서는 언더퍼폼을 했다. 그래서 오피스 리츠도 공실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47페이지는 호텔 리츠입니다. 사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호텔 리츠가 이거밖에 없어서 보여드리면 모두 투어 리츠고요. 모두 투어 리츠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산의 감정가는 1,000억이 넘는데 시총은 200억. 제가 아직 뭐 탭은 안 빼봤습니다만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호텔을 자산으로 NAV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즉 이제 호텔 리츠는 실제 돈이 되냐, 실제 사람들이 많이 오냐 이걸로 보시는 것 같고 결국은 호텔 리츠는 인바운드 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피스 리츠나 리테일 리츠에 비해서는 조금 디스카운트를 어쩌면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모두 투어 리츠가 생기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드가 그때 터졌었기 때문에 실제 지금 매출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상태는 아니어서 배당을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대 수익률 진짜 안 좋네요. 네, 절대 수익률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운영 구조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 요 표가 제가 역대로 상장 폐지를 한 리츠를 리스트업을 한 거고요. 주석에 보시면 구조조정 리츠. 그러니까 CR 리츠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자산을 사서 그거를 매각을 하는 리츠이기 때문에 설립 시기에 상패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리츠가 없어진 거는 그냥 존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패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제가 색칠해 놓은 것들 보시게 되면 KR 제2호 먼저 봐주시면 이게 개발 리츠인데 아까 제가 이제 임대 리츠가 사실 대부분이라 말씀드렸는데 개발 리츠의 문제는 개발을 해서 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개발해서 분양하는데 안 팔리면 그러면 이제 좀 상패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 자기관리 리츠는 AMC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좀 싫어하시겠지만 주식으로 따지면 부티크 같은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돈 모아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리츠가 과거에 이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최재주주의 배임. 뭐 횡령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엄청 됐었어서 그래서 한국 시장이 사실 리츠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직은 성장의 초기 단계니까 개발 리츠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관리 리츠는 좀 리스크 매니저먼트. 리츠 사고가 많았었네요. 기사 보니까 지금 여기 아주 사고가 많아서 한국 시장이 성장을 못했었죠. 리츠가. 많았네. 뭐 이거 저거. 꽤 많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자는 겁니다. 종목별로는 제가 종목 한 4가지 준비를 했는데 다른 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신한알파랑 NH 프라임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아마 시장에서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고요. 56페이지 신한알파 리츠를 봐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니시에이션 홀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이제 보고서가 20%인가요? 넘어야 바이가 가능해서 아직 업사이드가 거기까지는 안 나와서 제가 홀드로 이닛을 했지만 본문에 쓴 것처럼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주가도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 지금 3%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다만 걱정은 리츠가 차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규 자산을 살려면은 유상증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 있으면 신한알파 리츠를 운용하는 신한 리츠 운용 입장에서도 유증을 해서 이 수익률을 지키는 뭔가 물건을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다. 근데 어쨌든 업사이드가 이제 15% 남짓이지만 그래도 저는 투자 메리트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NH 프라임 리츠입니다. 페이지로는 66페이지이고요. NH 프라임 리츠는 상장 예정 종목이라서 네, 곧 상장 예정입니다. 근데 뭐 경쟁률이 엄청 낮다고 들었는데요. NH 프라임 리츠가 한국 상장 리츠 최초로 재간접 리츠라고 보시면 돼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펀드의 지분을 들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상장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간접형이다 저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지금 공모가는 5,000원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 기초자산을 보시면 다 되게 아시는 유명한 엄청 좋은 건물들. 그러네. 서울스퀘어, 서울스퀘어, 삼성물산, 서초사옥이 있네. 네, 그래서 아주 우량한 자산이라서 그래서 삼성타운 거기 말하는 거 아니지? 강남 서초사옥이구나. 서초사옥. 네. 삼성 SDS 뭐 엄청 좋은 자산이죠. 그래서 이 리츠 이름도 프라임 리츠라고 이제 이름 지은 상황이고 해서 엄청 이제 좋은데 이제 공모 예정 IPO 예정이니까 제가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말씀드릴 거고요. 67페이지에 임대 수익이 꾸준히 나온다고 볼 때에 DCF 해보면 DCF 제가 가장 좀 합리적이라 말씀드렸는데 목표 주가가 7,000원으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공모가가 5,000원 확정됐으니까 아마 또 얘는 상장하면 롯데처럼 확 한번 슈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리스크 요인과 이제 좋은 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면 이 리츠가 갖고 있는 게 펀드의 지분이잖아요. 그래서 펀드의 청산 시점, 만기 시점이랑 무관하게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누군가한테 팔 수만 있다면 특별 결의해서 팔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시 또 배당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오피스 자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캐피탈 게인이 엄청 많이 생겼을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배당 재원이 한꺼번에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저는 밸류에이션은 잘 모르겠어서 포함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렇게 한꺼번에 배당이 확 들어오면 이게 몇 년치 배당이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고 대신에 이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자면 68페이지입니다. 지금 물산 서초 사옥 그다음에 잠실 SDS 타워의 메인 임차인인 삼성화재와 SDS가 잔여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실 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나. 물론 뭐 연장하실 수도 있으나 어쨌든 저희 5년 미만으로 남은 건 좀 리스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동네 대비해서 되게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부영 빌딩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량한 자산이어도 공실이 생길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해롱해롱 하면서 들었는데 나도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자녀가 끝나 나가버려 공실이 되면 또 바로 그럼 임대 수입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배당이 주는 거네 그럼 바로. 줄죠. 바로 줄죠. 야 이거 되게 간단치 않다 진짜 이거. 오피스 공실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잔여 계약 기간이 임차인들이 많이 남았냐. 물론 뭐 계약 연장 안 할 것 같으면은 빨리 임차인을 구하시겠지만 제가 모리소고 리츠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부영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NH 프라임의 경우는 좋게 보면은 엑시트하면은 한꺼번에 배당 주니까 그게 몇 년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점으로는 근데 공실이 생기면 어쨌든 그 다음에 배당이 준다. 그 다음에 아까 자산이 되게 다 좋은 자산들이었는데 그거 팔고 나면 그만큼 또 우량한 자산을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도 감지를 하자.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딱 든 생각이 물류 ETF나 뭐 데이터 센터 ETF 같은 거 생기면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츠 하면 좋겠다 생각 들었네요. 네네. 저는 차분히 오래간만에 김세현 연구원 얘기했는데 잘 모르는 거니까 교용이 들으면서 저도 공부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리츠 관련해서는 한번 자료도 발견해서 데이터 한번 같이 보시면 네네. 좀 더 좀 아이디어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느라 이리 온.